이 글은 실록을 편찬할 때 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사신이 기록해놨던 그 글을 가지고 와서 실록에 넣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두 개의 사신의 글이 실려 있어요. 하나의 글에는 유연이 형을 죽인 죄는 분명하여 엄폐하기 어렵다. 유연이 형을 죽인 것은 마지의 재산을 송수리째 차지하고 싶어서였다. 이런 나름의 해설을 달아놓습니다. 유연이 재산 때문에 형을 죽인 것이다.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 이런 사신의 글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사신의 글도 그대로 이걸 인정합니다. 마지 자리를 빼앗고 재산을 모두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 그런데 두 번째 사신의 글에는 의문을 붙여놔요. 이지와 심룡, 김백천 같은 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진짜 유유라고는 했지만 처음에는 모두 그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했으니 의심할 만한 구석이 없지가 않다. 또 유유의 시체를 찾지를 못했고 단지 매를 때려서 자백한 것만 가지고 형을 해친 강상죄로 처벌을 했으니 한간에 시비가 있었다. 뭔가 의심이 있다라고 한 이 사실을 밝혀놓은 거죠. 유연이 형을 죽였다. 강상죄로 처벌하면서 능지처사를 한 거죠. 이러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 사람들이 왜 유연이 형을 죽였다고 했을까? 실록 원문에는 탈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장자의 자리를 빼앗는다. 이런 뜻이죠. 형을 죽이면 내가 적장자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으로 형을 죽였다 한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적장자가 점차 제사를 주관하고 그 대가로 상속을 더 받는 이런 일이 조선 전기 내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적장자와 그 다른 아들들을 구별하지 않고 아들, 딸 균분상속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점차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승중자라고 해서 이 제사를 이어가는 아들, 이게 대개는 적장자가 되는데 이 승중자에게 상속을 좀 더 하는 관행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경국대전에도 보면 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때 자녀들은 똑같이 나누는데 승중자에게는 5분의 1을 더 준다라고 하는 규정이 생깁니다. 자, 승중, 이 제사를 이어가는 적장자가 된다면 다른 사람보다 5분의 1의 재산을 더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더 지나면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16세기 후반 정도가 되면서 장남을 우대하는 관행이 조금씩 강화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한 자녀 균분 상속이 아니고 적장자에게 조금씩 더 재산이 상속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적장자가 된다, 탈적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는 살해의 동기가 될 수도 있다 라고 판단이 됐던 것이죠. 자, 이 유연의 경우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집의 장남은 유치예요. 유치는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만일 유치에게 아들이 있으면 이 집의 적장, 다시 얘기해서 승중자는 유치의 아들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유치는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하나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만일에 양자를 드리게 되면 그 양자가 적장자가 됩니다. 그런데 유치는 양자도 드리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형망제급이라고 하는 원칙,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라는 원칙에 따라서 유유가 승중자가 됩니다. 승중자가 되어 있던 상태에서 실종이 된 거예요. 사망이 아니고 실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형이 사라졌으니까 그 다음 유연이 승중자가 돼야 하는데 이게 명확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형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아버지 유예원이 세상을 떠나면서 승중자로 지목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상 승중자의 역할을 하면서 승중자가 되지 못했던 요 상황이 이제 사태를 좀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때 유연이 형 유유를 죽이고
자기의 지위를 분명히 하려고 한 게 아니냐라고 해서 의심을 하게 됐던 겁니다. 만일에 유유에게 아들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 아들이 승중자가 되겠죠. 하지만 아들커녕 딸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탈적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형수 백씨와의 관계예요. 이 백씨는 남편이 실종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실종이 아니라 정말 사망했더라도 이 백씨의 위치는 확고한 구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총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총부. 맏며느리 이런 뜻인데 보통의 맏며느리가 아니고 자식이 없이 죽은 장남의 부인을 총부라고 합니다. 맏며느리인데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맏며느리의 위상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남편이 없을 때 이 총부가 제사를 주관하고 계승을 결정할 권한을 갖습니다. 총부의 이 권한은 형망제급과 충돌해요. 장남이 죽었을 때 그렇다면 차남이 그 지위를 대신한다는 게 형망제급이잖아요. 그런데 총부의 이 역할은 장남이 죽었을 때 그 장남의 부인이 총부로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 두 개가 충돌을 합니다. 이 가운데 총부의 권한은 고려시대 이후로 내려오는 우리의 전통적인 규범이고 형망제급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 중심으로 가계가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그 이후의 인식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16세기에는 서로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형망제급이 우선시 되면 이런 일이 생기더라. 동생이 형이 죽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형의 아들이 없는 것도 다행으로 여기고 형의 집을 뺏고 형의 아내를 내쫓는 일이 생긴다. 형망제급을 하게 되면 동생이 다 차지하면서 형 가족들을 전부 내쫓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형망제급에 따른다면 유연이 승중자가 되는 것이고 총부의 권한을 인정한다면 형수였던 백씨가 이 집안의 어떤 결정을 다 하게 되는 것이니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우선권을 갖느냐 하는 게 명확하지가 않죠. 이게 보통의 형망제급의 원칙과 총부의 역할이 충돌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는 그것과 다른 점이 있었어요. 뭐죠? 유유가 죽지 않았다. 실종된 것이다. 그러니까 형망제급도 안 되고 총부의 역할도 분명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 유해원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제사를 누가 지냈을까? 백씨가 지낼 수도 있고 유연이 지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투명한 상황에서 유유가 돌아와요. 유유가 돌아왔을 때 유유의 귀환을 누가 가장 반겼을까요? 네, 백씨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남편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왔으니까 반가웠겠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돌아오면서 백씨는 이 집 맏며느리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다가 유유가 돌아왔을 때 반겼을까? 그걸로 그치는 걸까? 아니면 가짜 남편을 만들어서 드리는데 공모를 한 것일까 하는 의심까지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백씨는 남편이 다시 등장하면서 아, 이제 나도 옛날처럼 살 수 있겠구나 또는 내 힘이 더 세지겠구나 이러고 있는데 뜻하지 않게 시동생 유연 때문에 형의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되고 수세에 몰리다가 결국 남편이 되기로 했던 사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유연의 입장이 더 강화가 되는 거죠. 유연의 승중자의 지위가 더 강화가 되면서 백씨의 지위가 흔들리게 되겠죠. 바로 이 상황이 백씨가 유연을 형을 죽였다라고 해서 고발하게 된 이유가 될 것이다.
백 씨의 행동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유연이 죽은 다음에 경백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최은규의 서자, 이 아이를 자기 양자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의 이제 계승이 유유의 아들, 동생에 의해서 죽은 유유의 서자를 통해서 계승되도록 한 거죠.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최은규와 백 씨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 최경백은 백 씨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을 내 양자로 들인 것은 최은규와 백 씨 사이에 어떤 공모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의심할 만한 대목이죠. 자, 이렇게 끝날 것 같은 사건이 다시 점화가 됩니다.